노유진의 정치카페 스페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서 보내드리는 스페셜 방송,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11월 11일 수요일 오전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11월 11일은 여러 날이네요. 보니까 오늘 빼빼로데이, 가래떡데이 다 아실 겁니다만 농업인의 날이기도 하고요. 보행자의 날도 되고 지체장애인의 날, 또 눈의 날,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나름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테마로 해서 아마 매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늦으면 금요일에 업로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집 방송 마무리는 12월 4일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노유진의 정치카페 공개 방송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개 방송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이제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이 역사 특집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저희가 정규 방송에서 매주 월요일 날 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만 좀 그렇게 다루고 지나가기에는 이제 복잡한 문제고 중대한 문제여서 이 문제를 좀 입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헌법에 비추어서 살펴보기도 하고 또 역사교육의 현장에 계신 분들의 시각으로 살펴보기도 하고요. 또 철학적인 면에서도 좀 조명해보고 또 끝에는 정치적인 측면도 살펴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큰 정당들은 플랜카드도 많이 붙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버스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이동 전시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아시다시피 노유진의 정치카페는 정의당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인데요. 그럴 돈도 없고 그럴 또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교과서 문제는 어떤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는 문제보다는 우리들의 생각을 서로 교환하고 또 모아보는 그런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역시 돈이 안 드는 제가 또 사람이 나와서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이런 정치카페 스페셜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상정 당대표의 명의로 평당에 있는 제가 차출되어서 이렇게 또 자원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헌법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서로 의견 다르고 싸움 날 때는 총국적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헌법 아니겠냐 이런 취지에서 헌법학자를 모시고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하고 함께 이 스페셜을 운영해 주실 보조사회자 진행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고정 게스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교육홍보실장을 맡고 계신 박한용 선생님 오늘 함께 나오셨습니다. 인사 좀 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도 좀 해 주시고요. 예. 제가 별로 소개할 내용이 없는데 예전에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겸 친일인명 사전 편찬위원이고 좀 창피한 요즘은 학교가 창피하게 됐는데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왜 창피합니까? 이게 민족고대라고 했는데 제가 쭉 다시 검토해보니까 민족을 팔아먹는 고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까지야 정말로 보면 이명박 대통령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국사편찬위원장 했던 이영익 교수도 한때 고려대학교에서 오랫동안 몸담았고 다른 또 훌륭한 분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훌륭한 분 말하기 너무 민망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김정배 현 국사편찬위원장까지 제 은사입니다. 고려대학교 선생님이신가요? 예. 그렇게 해서 교주가 또 김성수 아니겠습니까? 민망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알고 고려대학교 관계 맺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때 유신 때 고려대학교 들어가서 좋은 줄 알았어요. 그렇죠. 좋은 줄 알고 들어간 거지. 다행히 좋은 교수님이 들어가니까 해직 당하셨더라고요. 강만교 교수님께서.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뵈었어요. 앞으로 또 고려대학교에서 훌륭한 대통령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페널티는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학교가 뭔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긴 하네요. 예.
그다음에 오늘 말씀해 주실 이제 주인공은요. 예,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금 헌법 인권법을 가르치고 계신데 예, 한상희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상희 선생님도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별로 뭐 학교에만 있어가지고 소개드릴 게 별로 없네요. 참여연대 그 사법감시센터 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운영위원장도 맡았었고요. 지금은 참여연대에서 그 팟캐스트에 해당되는 참팟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참팟은 전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여기 나오셨을 때 이제 시운전 시험 방송 시작했다고 막 자랑하시면서 이름도 안 정했다고 그랬는데 참팟으로 정했나요? 네, 참여연대에서 하는 팟캐스트다. 그래서 참팟. 좀 구태연하다. 근데 요즘처럼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참이라는 것이 가지는 가치는 엄청난 거거든요. 진실을 말하는 팟캐스트. 네. 사실을 말하는 팟캐스트. 뭐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는 뭐 고정된 진실이란 건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이제 진실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 뭐 진실을 찾는 사람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 안진걸 사무처장이 진행 보고 네. 우리 한상희 선생님은 그 참팟의 고정 게스트로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태인 그 칼플라닝 연구소 그 소장님.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론칭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방송입니다만 참여연대의 관심 사항과 여러 이제 쟁점에 임하는 그런 시민단체들의 생각 이런 걸 잘 알아볼 수 있는 팟캐스트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윤일병 사망 사건의 진실은 공익제보로 인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를 기억해 주세요.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의 용기를 기억하고자 매년 의인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후보 추천은 11월 2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그 헌법학자로서 우선 물론 법학자신데 헌법을 많이 칼럼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최근에 교과서 국정화 관련해서 소회를 짤막하게 우선 좀 부탁드려요. 사실 우리나라에 헌법이라는 것이 있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헌법은 분명히 그러니까 다양성과 그리고 다원성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올바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진리를 찾아 나서는 이게 이제 헌법의 기본 정신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우리가 이루었던 그런 민주화의 성취라는 것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뭔가 그 자기들의 말만이 옳은 것이다. 또는 99.9%의 사람들은 전부 왜곡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정말 혼이 비정상인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이 0.1%의 사람들의 말만이 진실이다라고 주장하는 일종의 뭐 전체주의적이거나 절대주의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헌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라져버린 뭐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는 참 헌법 공부를 여태까지 헛했는가. 내가 공부했던 헌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싶은 그런 회의론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 박한영 실장님은 고정 게스트인 동시에 공동 진행자시니까요. 하실 말씀 있을 때 아무데나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예. 쑥스러워서. 뭐 그냥 하셔도 됩니다. 우호적인 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익숙치 않아요. 예, 근데 보니까 오늘 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발언하신 것도 있었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좀 오늘 좀 해야 되겠죠. 예. 어제 뭐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교과서 관련해서 한 말을 좀 소개를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우선 이 박근혜 우리는 철저하게 수구 언론이라든지 공식적으로 보도된 내용을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보고 안 믿는 분들이 많고 보고도 안 믿는 분들이 많아서. 예. 일단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할 때 이제 국정화에 관련한 발언들이 있었죠. 예. 그렇게 돼서 왜 국정화를 해야 되는지 해서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를 내놓았어요. 그걸 잠깐 읽어볼게요.
목소리 저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매우 다릅니다만은 예, 생각도 다르지만 예, 인용을 굳이 하겠습니다. 성대모사는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냥 취지만 되겠죠. 전해주시면 예, 됩니다. 뭐 굴욕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서술되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분단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분단에 대해서 대한민국 책임론. 세 번째로 6.25 전쟁 책임도 남북 모두에게 있는 것처럼 기술되었다. 그래서 6.25 남북 공동 책임론이 나왔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전후 북한의 각종 도발은 축소했다. 이게 네 번째 주장이에요. 다섯 번째는 이 정의당에서도 관심 있는 거 있죠. 세계가 불허하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은 반노동자적으로 묘사하고 기업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해서 반기업 정서를 유발하며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이유로 학생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또 태제를 발표하셨어요.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측은 다양성을 얘기하지만 현재 7정 교과서에서 가장 문제 있는 근현대사 지필진 대부분이 정교조를 비롯해서인데 지난번에 민족문제연구소 뺐는데 이번에 빼주셨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비로스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지난번에 떨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각하께서 직접 그 야당 대표도 있는 자리에서 민족문제연구소와 정교조를 같이 지목하실 때 얼마나 신기가 불편했을까 하면 그 밑에 신기 공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신기를 공안으로 해석하려는 그때 저희 떨었어요 연구소가. 그 정도로 뭐 떨기까지. 예. 떨면서 원래 운동하는 거예요. 아니 흔들리면서. 그러면은 예. 헌법을 이야기할 때는 헌법 이념 뭐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예. 저도 떨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특징 이념에 경도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쭉 보니까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는 사람의 한국사 실력 테스트 문제예요 보니까 이게.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뭐 조목조목에 우리가 좀 이따 또 따져볼 일입니다만은 일단 이 질문은 일단은 대통령으로서 한국사 제가 35년 이상 그래도 공부하고 가르쳐 봤는데 낙제예요. 기초 상식 부재다. 예. 그 두 번째로 이 말은 수능 시험 보면 그냥 거의 빵점이죠. 그렇죠. 예, 수능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건 상당히 민망한 점수가 나올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말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대모해야 될 말이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니고 대통령이 들어야 돼요. 지금 뭐냐면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어떤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되는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저는 어저께 처음에 기사 제목만 뜬 거 보고 아니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진솔한 자기 고백을 했단 말이야. 글쎄 말이에요. 그렇게 잠시 착각했어요. 본문을 딱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예, 그 바른 말 딴 생각 이런 거죠. 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거 근데 이건 조금만 짚어는 넘어가야 될 게. 그건 좀 이따 하고요. 예. 우선 자 이제 이 얘기들을 들으면서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웠나 아니면 거민정 교과서로 배웠나? 아마 어떻게 되죠? 예, 74년부터 국정교과서 체제가 됐으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부터였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국정교과서가 아니죠. 거민정교과서로 배웠죠. 박근혜 대통령은 72년도에 네.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초중 고등학교에서 거민정으로만 배웠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거민정으로 배웠으니까 지금 이상한 역사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혼이 비정상인 거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거민정을 국정으로 하자는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뭐가 복잡해지네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앞뒤가 안 맞으셨다는 얘기겠죠. 예. 그 당시 검정은 또 지금의 검정 수준하고 매우 다릅니다. 네. 예. 그러니까 72년도까지의 검정 교과서라고 하는 수준은 한국사 역사 연구가 해방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십시오. 예. 불과 20년도 제대로 네. 잘 안 됩니다. 6.25 또 겪고하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역사학의 비학적 발전은 그 60년대 말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69년, 68년부터 중요한 게 구석기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네. 부터 해서 80년대 중후반까지가 비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정밀화되고 있는 단계고. 그러니까 좀 부실한 검정 시대죠. 그러니까 따라서 충실한 검정 시대로 이행하는 데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 우리 한상희 교수님은 고등학생 때는 유신교과서로 배우셨잖아요. 예,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좀 다행스러운 게 기억력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기 과목은 점수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국정교과서의 영향은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유신 선포 이후에 이제 교과서 국정화를 전면적으로 했는데 네. 그때는 역사 교과서만 국정으로 한 것이 아니고 네. 모든 교과서가 다 그렇죠. 국정 아니었나요? 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저는 뭐 중학생 때 국정화가 됐기 네. 때문에
완전히 중고등학교를 국정교과서로 공부하고 전한 사람이에요. 저하고 같네요. 예.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저 같은 사람을 좌빨이라고 그럴 텐데 이렇게 네. 혼이 잘못된 비정상인 사람으로 간주할 텐데 제가 자기 아버지가 만든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전에 항고이어서 기억나시죠? 직접 작성하셨던. 아, 예. 항소이유서. 예, 예. 그 뭐 많은 옛날 사람 많이 봤겠죠. 유시민 이제. 근데 그렇잖아요. 국정화의 귀결이 이렇게 뭐냐 반국가 사범이 된 거예요. 그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 그 지금 현 정권의 최대 지지층이 50대 후반 60대지 않습니까? 거기가 다 거민정으로 배운 세대. 그게 금인정 세대거든요. 네. 혼이 비정상인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만들어진 정권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네요. 완전히 이건 자기 부정이죠, 그죠? 저는 이 부분에서 뭐냐면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의 정신 창난과 같은 그런 예. 진도를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 정신 창난의 증거들이 조목조목 나옵니다. 대통령 발언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려니까 좀 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사실 그래요. 이런 문제, 이 헌법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 세상이 됐다니 참 그러네요. 예. 우선 이 박근혜 대통령 이 발언에 대해서는 뭐 사실관계는 우리 스페셜을 진행하는 동안 역사 현장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고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할 텐데 우선 총론적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현행 역사 교과서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거를 하나씩 따지기 전에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 문제 자체 네. 이거를 우리 헌법의 정신이나 혹은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서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뭐 우리 헌법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헌법 19에서 말하는 양심의 자유. 19조. 예. 그리고 이제 10조에서 나오는 인격권, 그리고 31조 4항에 나오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충 이제 이런 부분에 정면으로 그 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사실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인생관 그리고 세계관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인식의 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그런 중요한 과목이지 않습니까? 네. 학생의 인격이 형성되고 양심이 형성되는 그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 국가가 나서가지고 직접 개입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세계를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 시대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라. 라고 강요하는 그런 셈이 돼버리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바로 그 때문에 유엔 같은 경우에도 그 베트남에 대해서 국정교과서 하지 말고 뭐 금인정이나 자유발행제를 해라고 권고까지 했거든요. 실제로 유엔 회원국 중에 국정교과서를 하는 나라 거의 없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북한은 한다. 몽골도 안 되던데. 몽골도 사회주의 국가죠. 예, 그렇죠. 예. 그 뭐 북한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하겠다. 이 국가보안법 7조 고무찬양에 해당되죠. 고무동조. 예. 하여튼 그리고 이제 뭐 지난번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92년도에 결정이 있었는데요. 그거 이따 좀 살펴보고요. 예,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것을 교사로서의 전문성 인각에서 가르친다. 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학생이나 또는 학생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전문성에 기반한 어떤 교육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그런 잘못된 법이라 그 제도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방송에 안 나오니까 제가 대신해서 네. 이제 늘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네. 박근혜 대통령을 이해해 보려고 예. 이제 그런 각도에서 미션 임파서블 뭐 아니 그런 미션 파스블이에요. 아니 근데 이해하시고 공명하시면 성불하십니다. 틀림없이. 득도의 경지에. 예, 득도하십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이 국정화를 지지하는 국민도 3분의 1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각자 따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네.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그냥 안전한 공동체가 아니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받으려면 좀 생각을 모으고 일치 단결하고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서 우리 힘을 최대로 발휘해야 네.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우리 본다면 의견이 하나로 통일돼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어떤 시각 또는 보는 관점, 우리 역사에 대한 태도 이런 것도
뭔가 좀 공통성이 있어야 좋은 거 아니냐? 다 각자 다르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모으려면 국가에서 뭔가 기준을 정하고 그다음에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 교육을 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정신적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일리가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근데 제가 볼 때, 예, 이게. 먼저 제가,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일 이게, 저는 이게 독재자들이 하는 말에 전형적인 말씀을 유시민 씨께서 해 주신 거예요. 제가요? 예,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한국에서 왜 3분절이 가능하냐 할 때 특히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또 이 부분은 저는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70대 이상, 60대 후에 70대는 유교 체험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보는 가장 직접적인 진실은 내가 겪은 6.25예요. 그러니까 폭탄이 들은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고 마을에서 죽창 들고 서로 살인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분들이잖아요. 따라서 뭐 유시민 선생 같은 광주 세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 그것이 지울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에요. 이 체험 세대가 있고 그다음 50대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그런 부모님한테 저도 들었어요. 교육을 받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뭐냐 어머니로부터 너 혹시 전쟁 나거든 폭탄이 떨어지면 그 구덩이에 들어가라. 왜? 한번 터진 폭탄 구덩이는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 네. 그래서 민방위 교육을 미리 받았어요 집에서. 그거는 확률론에 미쳐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인데. 응당 폭격일 텐데. 예. 하여튼 어머니 그렇게 하고 지금 또 피난처 비상 행동 요령까지 알려 주십니다. 지금 80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고 그 세대들이 있고 그다음 우리 50대 같은 세대는 어릴 때도 어머님들이나 아버지가 6.25때 다쳤던 상처들 보고 마을마다 상위 군인 용사들이 있었죠. 네. 그 어릴 때 부르던 노래가 아 이제라 어찌우리 나를 또 조국의 원수들 이 노래를 불렸고 여학생들은 학교 가기 전에 뭐 승공 오랑캐 무지지한 공사대 이런 고무줄 노래를 불렀어요. 고무줄 노래. 예. 이미 우리는 학교 가기 전부터 반공이 가정교육 되는 세대예요.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반공교육을 자연스럽게 받아 수능할 수 있고 있었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세대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왜냐 이 부분이 예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네. 여기서 교과서를 하나를 통일하자는 얘기는 아무리 읽어봐도 반공으로 일치시키자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될 때 이분들은 그 동안은 이런 속에서 그냥 북한의 남침 위협을 이야기할 때 이 기성세대들과 50대 이상들은 그에 대해서 그냥 빨리 감각이 와요. 근데 이게 더 이상 안 먹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6.25에 대해서 참사를 들어서 알지만 우리는 솔직히 유시민 선생이나 여기 그 한 교수님 또 자녀들한테 6.25의 참상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까 집에서 가정교육을. 내가 모르는데 네. 어떻게 교육을 그렇죠. 해요? 그렇게 된 시대예요. 우리는 전후 세대인데. 그러니까 압박개권을 공감하자 내가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대 자체가 결국은 과거의 정권들은 늘 6.25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안보를 얘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적정 분열이라는 꼭 거죠. 그런 경험 때문만이 아니라 예. 전쟁을 안 겪은 나라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네. 일정 부분 있거든요. 예. 그 저는 이게 6.25 체험이라는 네. 현대사의 아주 그 최근에 있었던 집단적 체험뿐만 아니라 네. 우리 인간의 본성 혹은 본능적 사고 패턴 중에서 네. 이렇게 생각하는 패턴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 이제 조금 전에 한상희 말씀하셨던 교수님, 그 예. 이제 뭐 6.25 세대 또는 그 반공 세대들 이야기들 분명히 존재는 하거든요. 근데 그 세대들이 가정 생활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자녀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은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녀들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로서 윽박하면서 오늘은 무조건 짜장면 먹는 날이야. 다른 거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안 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는 통하는 집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윽박으로 통하는 것이고요. 그런 이미 집이 이제 3분의 1점 있는 예, 거죠. 그런 세대들은 그렇게 윽박을 했던 그 아버지들은 지금쯤은 이제 뭔가 밀려나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 청와단결의 논리죠, 그게. 유신 때 한참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요. 이 청와단결의 논리는 벌써 진시황이 분수경유를 할 때 써먹었던 그런 논리고요. 1933년에 히틀러가 그 뭡니까 게르만주의에 어긋나는 그런 그 뭐 일종의 그 나치즘에 어긋나는 책들 전부 불태웠던 그때 써먹었던 논리죠. 독재자들이 또는 그 전체주의자들이 뭔가 하나의 그 생각, 하나의 사고들만 강요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잘못된 논리죠. 실제 뭐 선진국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민주주의를 앞서 실현했던 나라에서 통합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예. 단일한 생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소수자들,
사회에서 여태까지 배척되고 배제됐던 사람들도 아우르면서 같이 살아가자. 이 다양성 속에서 마치 샐러드에 그 여러 가지 야채가 섞여 있듯이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맛의 조화를 이루어내듯이 그렇게 국가나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게 기본적인 그 이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래도 고민하시는 게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 문제를 단순히 네, 그러니까 국정화 추진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잘못된 네, 사람이야, 무지했다고 이상한 먼저 사람이야, 말하는 거죠. 무지한 사람 이렇게 몰아버리기에는 예.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뒷받침하는 어떤 우리들의 기본적인 사고 패턴 같은 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한상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그 분석행류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생각이 좀 뿌리 깊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네, 네. 그냥 우리 현대사에 있는 특수한 사건 때문에 생긴 사고 패턴이라기보다는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존재해온 사고 방식이라는 네. 거예요. 이제 그거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2200년 전의 사건이지만 네. 분석행류. 네. 진시황이 처음으로 중국 대륙을 이제 춘추전국 시대 500년의 대전란을 거치고 네. 나서 통일을 하고 나서 자꾸 와서 떠드니까 네. 그죠? 지식인들이 와서 자꾸 네. 떠드니까 농업이나 산업 생산에 관한 실용서하고 네. 그다음에 법가를 토대로 네. 통치를 했기 때문에 법가의 사상을 전파하는 책을 제외하고 네. 나머지 그 춘추전국 시대에 유행했던 제자백가의 사상을 담은 다른 네. 책들을 다 불태워 버리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하고 유가들이 와서 자꾸 항의를 하니까 네. 그냥 몇백 명을 그냥 땅에다가 생매장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유명한 분서갱류 사건인데 네. 그 얘기는 이미 2200년 전에도 네. 이처럼 사람들의 의식을 한 공동체에서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역사에는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억누르고 지배하는 뭐 정치가 어떻게 보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예. 인류의 역사는 이제 그런 그 지배와 억압의 잘못을 이미 깨우쳤던 거죠.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아니 근데 20세기에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수많은 그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시민혁명의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너희들 생각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폭력이다. 반인류 그 인간적이다. 반인권적이다라고 배척을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민주주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의 그 문서로서 약속을 한 것이 헌법이고 입헌주의라는 거죠. 현대 인류의 그 이성 지금의 시대 정신은 하나의 생각이 통용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이 서로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추구하는 거죠. 예, 그거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제 다만 저는 이런 사고 방식의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에 예, 대해서 예. 우리가 좀 네, 그렇죠. 경각심을 예, 가질 뿌리는 필요는 있다고 봐요. 상당히 왜냐하면 깊죠. 예. 유명한 사건이 분석행류도 있지만 예. 불과 한 60년, 70년 전에 박정희 70년 전에 그 독일에서 예. 예. 나치. 있었잖아요. 예. 그게 무슨 사건이죠? 무슨 분서 사건? 독일 역시 뭐 분수 사건이죠. 그 그것도. 책 제목도 예. 분서로 나오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예. 나치의 예. 화형식 그 책 화형식. 그게 이제 독일어로는 bücher Verbrennung이라고 예. 해서 그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분서 사건이고요. 그래서 책을 불태웠다는 예, 이야기죠. 나치 청년 조직에서 벌인 이제 사건이잖아요. 베를린에서. 그 여기서 이제 칼 마르크스 책뿐만 아니라 프로이트 책, 토마스 만 책 이런 계몽주의 이후로 나타났던 이 천재적인 학자들의 지성적인 어떤 수준이 높은 책들을 불태웠고 그때 어떤 시인이 책 불사르는 놈은 언젠가는 사람도 불태울 거다. 하이네가 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 이 가스실 만들어서 600만을 맞아요. 죽이고 예. 그걸 다 불태웠잖아요. 예. 그때 어떤 시인은 예. 왜 내 책 분수 안 했냐고 내 책도 불태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사실 만약 교과서를 국정화하게 되면 네. 현재 아이들이 그리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7종류의 검인정 교과서, 네. 검정 교과서는 사실상 불만 안 태웠을 따름이지. 사실 불태우는 거가 마찬가지 효과죠. 이건 다 폐직 공장으로 가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네.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지금 뭐냐면 사실 역사적으로 화가 난 게 그런 것이죠. 지금 뭐냐면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래도 유독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비판할 만한 게 계속 역사적으로 몇천 년 동안 지속되느냐. 예. 저는 근데 그 지속됐던 사건들 전부 다 보면 전체주의예요. 1인 독재고. 전체주의. 예, 왜냐하면 물론 과거에는 용어가 달라졌겠죠.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가의 사상에서도 이제 상황이나 이사의 발언을 받아들이지만 일체의 황제의 권한을
강화해서 다른 예. 사상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서 영원히 이 제국이 유지되고 황제 권력이 전환돼야 된다 해서 다른 사상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이 아니고 공권력을 없애는 방식의 사실에서 국민은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예.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의 없이 나치의 경우에도 나치로의 통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들은 꽃밭을 원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아주 예쁜 장미꽃이 다 피어 있어요. 근데 들판 전체가 장미꽃이에요. 좀 별로예요. 예, 그것은 꽃밭이 아니고 장미꽃 재배 단지라고요. 그렇지. 그렇죠. 예. 예. 다시 공장이 말하면 장미 재배 단지지. 지금 독재자들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꽃만 피라고 하는 거예요. 들판에다가 내가 들판에다 지금 명령하느니 오늘부터는 장미꽃만 모두 피라. 그럼 뭐죠? 독재자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힘이 보시 좋다. 네. 그러면 아. 그때 편하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방식이 예. 권력 가진 사람들에게는 유혹이죠, 강한. 늘 있는 거고 그렇죠. 누군가가 제어하지 않으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각섰고 제어하지 않으면 그 간 사례가 많고. 너무 많고. 지금도 저기 휴전선 북쪽으로 가면 그렇죠. 거기는 영어책도 전부 주체사상 선전하는 거라며요. 네, 그렇다고 그러대요. 오늘 못 봤지만 보면 국가본부 위반이니까 볼 수가 그렇죠. 있어야지. 상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얘기 듣기로 그렇대요. 영어 교재에도 주체사상이 얼마나 위대하며 뭐 전 세계에서 이걸 배우고 있다 이런 내용이 지문에 들어있는 그런 영문 교과서를 가지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사실 이제 저는 안 이런 봤지만 논리들이 저도, 예. 안 봤다 사실 지금 네. 고백하는 이 사실이 무서운 거예요. 이런 논리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야기하는 것만 진실이니까 그거에 다른 건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알려고도 하지 한 마라. 사람의 목동과 예. 같은 날 같은 모양으로 털이 깎이는 수천 마리의 양떼로 네. 구성된 사회를 네,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죠. 예, 목동 한 명에 예. 예, 무척 많은 양떼죠. 그리고 장미꽃이 아닌 다른 꽃은 뭐죠? 잡초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 잡초의 정의가 뭐가 되겠어요? 내한테 도움 안 되는 어, 풀은 다 잡초지. 경작자의 허락 없이 피는 풀이 되는 거예요. 경제학자 허락을 받지 않고. 네. 그러니까 현재 7종 8종 가운데 교학사를 제외한 그 선한 양이에요. 교학사건. 그렇죠. 새누리당의 아. 선한 양 교과서 빼고 나머지 7종 양은 검은 양이에요. 종교를 치면. 그리고 그건 경작자의 허락 없이 피었던 잡초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 교수들은 모두 다 잡초니까 제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양떼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목동 한 명과 양을 거두는 또 다른 그 몇 마리의 개가 있어야 되죠. 아, 개가 있어야 돼요. 하이에나라고 봐야 될 거예요. 개보다. 그렇구나. 예. 개는 충직한데 하이에나. 그럼 결국은 우리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자유와 다양성을 네. 토대로 경제, 사회적인, 정치적인 질서를 규정한 이거는 네. 누군가 권력을 잡으면 나버려두면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이런 우리 헌법 시스템이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맞아요. 사실 그 헌법이 추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거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 통제죠.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도 뭐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권력의 분립을 이루지 않은 체제는 헌법을 가진 나라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분립시키고 또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국민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이 자유롭게 꼽힐 수 있도록 하라. 이게 헌법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헌법과 관련해서 지금 국정교과서를 다루는 문제가 두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네. 지금 그 교과서에 담을 걸로 예측되는 네. 그런 국정교과서에 담을 걸로 예측된 예컨대 이따 네.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1948년 8월 15일이 정부 수립이 아니고 국가 수립이다. 네. 이렇게 쓰면 이것이 현행 헌법의 전문과 충돌하냐 안 하냐 이런 게 하나의 네. 논쟁으로 있는데 그렇죠.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이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반면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 그 자체가 헌법의 기본 질서에 반한다는 논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사실 헌법학자로서는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해요. 정말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든 상관없이. 예, 정말 7종 교과서의 내용이 종합되어서 국정교과서에 담긴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국정교과서 제도는 잘못된 것이죠. 위헌이다. 예. 우리 헌법의 기본 구조나 그렇죠. 가치와 어긋난다. 예. 한 가지의 이야기들을 국가의 권위로서 밀어붙이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국가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연중에 국민들은 이것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라고 강요하는 것이죠. 실제 국정교과서가 나왔을 때 이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한 학생들이 뭐 내일 수능입니다만 수능 시험을 친다고 합시다. 다음 중 올바른 것은
이랬을 때는 국정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은연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국정교과서의 내용만이 진리인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예. 좋습니다. 그 정도 일단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다룬 테마는 국정교과서의 이 한국사 서술이 어떻게 되든 그 내용에 상관없이 네. 오로지 하나의 관점, 하나의 시각으로 그다음에 사실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선택하는 단일한 기준으로 선택한 사실들만 가지고 네. 국가가 인정한 단일한 해석만으로 우리 현대사를 인식하게 만드는 이 제도 자체가 네. 헌법에 어긋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마음의 국정화 어느 그 분이 얘기했죠. 김지동 씨인가. 내 마음의 지우개, 내 마음에. 내 마음의 지우개가 내 마음 자체가 국정화되는 거예요. 사고의 틀을 정해진 회로로만 사고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선 그러니까 뇌는 복잡한 통로인데 이걸 뭐냐면 5차선, 6차선 복잡한 고가도로도 있고 지하도도 있는 게 뇌인데 이 뇌를 뭐죠 1차선 편도선 도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부분의 국정화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겁니다. 저는 사실 검정화도 내용상 국정화 해버리면 검정화도 의미 똑같은 아니,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얘기 드리려고 그랬어요. 네. 지금 검인정 제도인데 지금 검정교과서잖아요. 예. 7종이 8종이 교양학사까지 있지만 이것도 국가에서 설정해 준 교육부에서 그 정한 지필 기준에 따라서 지필한 거니까 네. 이것도 위헌 아니에요? 사실 그렇거든요. 예. 현행 검정 제도도 위헌 아닌가요? 그렇죠. 그 국가가 이제 교육 제도에 개입할 뭐 이거 그 국민 국가 공교육 체제에서는 뭐 개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개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르칠 내용 뭐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런 내용 정도는 가르쳐라. 2학년 때는 이런 내용 가르쳐라. 그런 정도의 방향성만 제시해야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시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인증 제도는 지금 실제 그걸 하고 있죠. 사실 뭐 이번 국정화 과정에서도 몇 번 이야기가 됐던 건데요. 7개의 교과서에 대해서 교육부가 수정 명령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게 재판 과정에 들어가 있죠. 1심에서 이제 뭐 지다시피 했는데요. 어쨌든 그 재판 과정을 보면은 수정 명령 내린 것 자체가 아주 시시콜콜한 자구까지 다 수정을 하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 국정화인 겁니다. 지금 현재 제도 자체가. 그조차도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지금 국정화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죠. 사실 현행 검인정 제도의 교육부에서 제공한 그 서술 기준 네. 그걸 보면 이게 국정교과서 아니야? 이거 사실 실질적인 그런 생각이 국정교과서죠.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엔에서도 계속 일본에서 국정화를 시도할 때 유엔의 코큰 보고서라는 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면 두 가지 문제, 제일 큰 문제가 아까 첫 번째는 사상의 문제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과서의 국정화는 왜냐하면 교과서의 국정화 사실은 국가는 없어요. 특정 정권들이 그렇죠. 사실 교체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국정화의 핵심은 뭐냐면 국가가 역사의 내용을 규정하고 정리해 주는 다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그래서 형식은 그런데 실제로는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자기 입맛에 따라서 바꾸시니까 이것은 사실상은 국정화를 사유화입니다. 사당화예요 교과서에. 근데 두 번째로는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사당화. 사유교과서예요. 그러니까 네. 정당 교과서죠. 네. 어차피 뭐 이렇게 되면. 파당 교과서. 파당 교과서. 근데 두 번째로는 이 교과서를 이렇게 나설 경우에 뭐죠? 제일 중요한 게 정치적 중립의 문제예요. 교육에.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학생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세대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얘기한데도 그든 우리가 없는 시대에 자기들이 선택해서 살아갈 시대가 될 겁니다. 따라서 뭐냐면 이 교과서란 것이 이 유엔에서도 얘기하지만 특히 근현대사로 갈수록 검정이든 국정이든 간에 정치권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네. 예. 왜 자기를 비판하는 것도 자기를 찬양고마하게 그렇죠. 만들고 싶잖아요. 아니,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막 나오니까. 네.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는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국가라든 것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법이나 헌법이 요구가 될 네.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굳이 가르치더라도 세목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그 내용의 검정과 국정으로 가더라도 인간의 보편적 가치, 민주주의, 인권, 다양성 네.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것이 최후의 안전장치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너뜨린 게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나오는 국정화예요. 사실 교육기본법에서도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양성하는 거 이게 교육의 목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92년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아니, 지금 막 글로 네.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사실 헌법재판 우리가 이제 뭐 잘 안 되고 이렇게 합의가 안 되고 시끄럽고 다투고 이럴 때는 하여튼 헌법한테 이렇게 헌법에 네. 비춰보면 그게 우리가 합의한 거니까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는 그렇죠. 거고 때로는 헌법에 비춰봐도 헌법 해석을 둘러싸고 또 분쟁이 있을 때는 결국 헌법재판소에 가져가잖아요. 네. 헌법재판소는 다 아시는 것처럼 1987년 6월 항쟁의 승리로 이제 헌법 개정을 할 때 네. 그때 이제 그 새로 넣은 거죠. 네, 그렇죠. 그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1988년도에 만들어져서 몇 년 안 됐을 때인데 벌써 헌법재판소 만들어지자마자 이 헌법소원이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예. 누가 낸 거예요? 그 이제 제 애가 다니는 학교였는데요. 희경중학교 그 국어 선생님이 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평범한 보통 선생님이. 예, 예. 야 대단하신 네. 분이네. 그게 민주주의예요. 평범한 그렇죠. 보통사람이 문제 제기해야 민주주의입니다. 특수한 사람 제기하면 아니죠. 아주 평범하고 그 뭐 어떻게 보면 별로 뛰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도 국가 권력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헌법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진짜 좋은 거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92년도에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나왔으니까 몇 년간 심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한 3년 정도 걸렸죠. 예.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 생기자마자 넣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평소에 늘 유신체제 때 네. 또는 50 때 이 국정교과서로 갖추는 거는 이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다가 헌법재판소 만들어지니까 바로 갖고 갔어요. 네, 네. 근데 위헌 결정이 난 건 아니었죠 그때. 뭐 합헌이라고 결정이 났죠. 위헌이라 할 수 없다. 예. 위헌이라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어떤 논거 이런 거가 있다는 건 또 인정을 한 거 아니에요. 네. 이때. 그 사실-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사실 이제 이 결정은 그러니까 그 중학교 선생님이 국어과 선생님이 예. 국어 교과서가 너무 형편이 없으니까 품질이. 뭔가 좀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재를 만들고 이랬는데 이게 자꾸 이제 국정교과서 체제니까 다른 교재를 쓰면은 징계 대상이 돼요. 그때는. 예, 그랬죠. 이제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8대 1의 판결로 뭐 위헌이라 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 네. 사실 그때 상황이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노태우 정권 때 그 보역 구도가 아주 심화됐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뭐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어떤 압박에 밀렸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국정교과서 제도는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정말 반헌법적인 제도다라는 것이 내용은 한눈에 들어올 그런데. 정도. 내용은 예. 그런데. 내용은 그렇게 결정 해놔놓고 주문은 그렇죠. 뭐 합헌으로. 결정은 위헌이라 할 수 없다. 뭐 그러니까 자기들이 굴복한 거죠. 근데 그 뭐. 내용이 한 몇 회까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그 이 결정에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교육은 교육자에게 맡겨라. 국가에 개입하지 마라. 아, 특히 국가의 정치라는 것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교육은 다수결이 지배하는 영역이 아니다. 그래요. 교육자의 전문성이 지배하는 영역이고 자주성이 지배하는 영역이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중립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헌법 규정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정말 파당적이고 편향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어떤 정치 영역 이 영역이 국가라는 이름으로 교육에 개입하는 그런 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이 결정문에 예. 들어있긴 그렇죠. 들어있습니까? 국가 그러니까 국정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교육 내용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가지 이유를 듭니다. 아주 길어서 좀 그런데요. 우선 이제 첫 번째가 그 국정교과서 제도는 그 이제 학생들의 그 창의력이 개발되지 못한다. 획일화, 한 가지만 가르치니까 획일화. 획일화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데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건 관료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료적인 경제성이 지나치게 보수성이 그렇죠. 강하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 아주 핵심적인 건데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 그래요. 이건 이제 그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틀에 어긋난다는 거죠. 네 번째는 그러니까 그 교사와 학생들의 그 교재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권이죠. 그렇죠. 예. 그것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재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 그다음에 이제 5번째가 이제 교과서 중심으로 이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진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만드는 것이 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국정교과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는 진실이라고 그 강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틀뿐만 아니라 뭐 사상이나 인격의 형성에도 그 큰 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위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결정문에서는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보다는 금민정 제도가 오히려 낫다. 낫다. 그리고 금민정보다는 자유발행제가 낫다. 그러나 국정이라고 해서 이걸 위헌이라고 단언하지는 않겠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이게 거죠. 이제 뭐 교육제도 같은 것들은 이제 법률로 정하게 돼 있으니까 이 법률로 그래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하니까 이런데 혹시 두 분은 우리 박한영 실장님이나 한상희 교수님은 고등학생 시절에 국정교과서의 내용에 얽힌 추억 이런 거 없으세요? 그때 배웠던 것 중에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했던 거 이런 거요. 저는 기억이 나요. 어떤 거 있어요? 1학년 중학교 때, 그 시나리오인지 연극 대본 같은 게 있었어요. 국어책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한 청년이 뭐냐면 그 큰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그 교과서 내용이. 그래서 그러니까 동네 어른께서 너 이거 뭐니 하니까 이거 외제예요, 째예요, 째. 미제예요, 미제 이런 거죠. 그래서 와이셔츠 입고 자니까 이 사람아, 자네 몸하고 안 맞잖아. 옷이 아무리 좋은 뭐래, 네 몸하고 안 맞는데. 이렇게 해서 창피를 줘서 바르게 이끌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왜 한국적 민주주의? 예, 바로죠. 네. 우리 중학교 이렇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도 그러고 이렇게 기억이 나네요. 그다음에 부교재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는 서양에서 수입한 건데 네. 우리 몸하고 안 맞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맞게 고쳐 입게 수선한 게 네. 유신헌법이다. 그 얘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이가 야, 어려가지고. 되게 잘 만들었다 그거. 네, 근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유신헌법,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었어요. 그렇죠. 예, 정답이. 사실 정말 기도 안 차는 게요. 네. 대학을 오니까 이제 그 이야기 바로 이어받아서 그 칼 레벤슈타인이라는 헌법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우파 헌법학자거든요. 헌법이라는 게 장식적 헌법이라는 게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늬만 헌법 이런 거. 무늬만 그걸 헌법학자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아, 유신헌법을 가르치면서. 헌법 이론에 이런 게 있다고. 예, 예. 그 약간 그러니까- 농담 삼아 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헌법 교과서에 적혀 그래요? 있는 거. 지금도 헌법 교과서에 있어요. 이 이야기가. 장식적 헌법론이. 예, 예. 그러니까 서구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한 것이 이게 장식적 헌법이라는 거죠. 마치 이제 저 전집사서 문학 전집사서 장식용으로 꽂아놓은 그렇죠. 것처럼. 예. 이제 그런 분이 대통령 되면 통치라도 이상하게 하잖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흔히 우리가 이 박정희 대통령 할 때 간과하는 게 일본 파시스트 군인 출신이라는 걸 간과해요. 그러니까 나치 이야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전에 그렇죠. 원래 네. 교사잖아요. 교사지만 일본 제국제 전도사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아 그래도 교사면 교사의 지식을 다루는 사람의 기본이 있는 건데. 아니죠. 다르죠. 어느 시기에 어떤 교사였냐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군인을 꿈꿨던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 교육을 받아서 그 모델이 된 거예요.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식민지의 촌아이였잖아요. 그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고, 그래서 광복군이 아니고 말차고 다니는 황군 장교가 되고 싶었던 것이고, 실제로 이 박정희 대통령이 교사하던 시절이 대구 사범학교에서 교사하던 시절이 농촌진흥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38년부터 국민 총동원법이 예. 시행돼서 요즘 말로 유신체제 때의 모든 기법들이 그때 다 시행되었어요. 교육치거 이런 거. 예, 그렇죠. 김미가요 제창하고. 애국조회, 애국조회. 그다음에 예. 정오 묵도, 예. 국회에 대한 이런 모든 거, 한국 시민의 서사 이것이 다 38년도 이후인데 이걸 대구 사범학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시시콜콜하게 교무 수첩을 두고 지시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만주 군관학교로 가고 가고, 일본 육사 갔죠. 그다음에 일본 육사로 편입을 하고 일본군 장교로 부임을 했고 그러다가 해방을 맞은 그러니까 거죠. 그때 배운 건 뭐냐면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이잖아요. 군인이 주도하는. 근데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중요하냐면 63년도에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을 냈어요. 꼭 예. 국민 필독서입니다. 거기서 자랑하니까. 그거 잘 썼던데. 예. 지도자로서는 유혹을 당할 만한 내용이에요. 아니 거기 보면 그 미국의 경제 원조가 안고 있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요. 되게 잘 분석해 놨어요. 근데 이제 그다음 결론이 중요해요, 항상. 그렇죠. 예. 네. 뭐냐면 따라서 우리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안 맞다는 거예요. 늘 얘기해. 자유는 방종으로 흐르기 쉽고, 근데 공산주의는 독재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식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점에서 독일이 부강했던 이유는 비스마르크하고 히틀러라는 거예요. 히틀러. 이 사람 히틀러를 책으로 냈어요. 히틀러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서 오늘날 부강됐다. 따라서 뭐냐? 우리나라도 필요하다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서 통치돼야 되고, 국민들 일정하게 자유가 유보돼야 된다는 말이 국가혁명가 그도 나이에 나와 있어요. 네. 한마디 얘기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해서 낸 책 자체가 유신 지사들 찬양하고 메이지 유신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고 히틀러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이 방식 자체에서 이미 저는 5.16 쿠데타가 나오면서 아니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국정교과서를 국정을 배우게 된 안 건데 거예요. 네. 이제 따님이 또 대통령 되셔가지고 이제 아버지 하던 거를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잘 몰라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냐하면 검인정으로 공부를 했기 예. 때문에요. 예. 그게 저는 국정교과서 세대잖아요. 우리 공부 열심히 했죠. 우리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암기식으로. 근데 네. 지금 저는 기억나는 게 뭐가 기억나냐면 국민윤리인가 반공도덕 교과서가 있었어요. 방공도덕에서 그 중학교 때, 예. 고등학교 때는 국민윤리가 그렇죠. 있잖아요. 중학교 때는 반공도덕, 고등학교 국민윤리인데 고등학교 때 배운 국민윤리 책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 하면 이제 반공도덕이 국민윤리의 일부로 들어가 있었죠. 네. 유물론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유물론이요. 예. 저는 가장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유물론을 뭐라고 설명해 놨냐 하면 이게 역사 교과서가 아니고 그냥 윤리 교과서예요. 인간의 몸은 뭐 탄소 뭐로 구성되어 있어서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죽으면 물질은 다 흩어져서 자연으로 가버리고 영혼은 사라진다. 예. 이게 유물론이래요. 예. 그래서 이 공산당은 유물론을 신봉하는데 네. 그래서 종교도 부정하고 인간 정신을 부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이게 맞는 말 아니야? 우리 몸은 물질로 구성이 돼 있고 네. 우리가 죽으면 과학적으로 맞는 게 물질은 자연 속으로 흩어져 가고 그 물질에 기거하던 정신은 없어지는 거고. 네. 그 이건 맞는 건데 왜 그러지?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답은 예. 공산당은 유물론을 이제 신봉하기 때문에 인간 정신의 가치를 부정한다 이렇게 네. 써야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몸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는 거하고 인간 정신을 인정하는 거하고가 서로 배제하는 게 아닌데 어린 생각에도 그렇죠. 그걸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정답이 있기 때문에 네. 시험을 볼 때는 그렇게 썼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정교과서라는 게 잘못 가면 네. 이렇게 엉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혹시 박근혜 대통령 모르는 게 아닐까? 국정교과서를 안 배워봤기 때문에 아하. 너무 저는 적극적으로 모르는 봐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 핵심이 보면 저는 이게 국정화는 청소년들에 대한 국정화가 아니고 전 국민의 국정화를 노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국정교과서 무서운 것은 일단 미래 세대들에게 특정 정권의 특정인의 입장을 그대로 빵틀로 찍어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찍어낸 다음에 이것이 수능 시험에 나오잖아요. 예. 근데 수능 시험에 나오게 되면 학생들은 수능이 목표가 되는 시대에는 그것이 진실로 그렇죠. 수능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시험이 뭐냐면 각종 공무원 고시예요. 시험. 예. 여기에 국정교과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소송 걸면 복잡해질 텐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요, 그게 아니죠. 국정교과서가 나오면은 증거틀이 있다는 가장 거죠. 근위적인 그런 그 서술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검정교과서는 8종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교과서만 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정 일단 국가가 인정하는 요즘 어소리티. 어서리. 예, 어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그걸 핑계 삼아서 각종 국가 고시에 이걸 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걸 하는 그다음에 거예요? 대기업에서 어떻게 됩니까? 대기업에서 면접하거나 시험 볼 때 바로 거기서 내는 거예요. 교과서대로 답을 하도록. 천안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가 이제 교과서 나오면 물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뭐냐면 사실은 그렇게 깊은 뜻이. 예, 과거 현재 미래를 깨뜨고 계신 그 대통령 각하의 해안과 철학적 개념이에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독재자의 마음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예. 역시 참 전 국민의 국정화예요.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대에 걸치면 마음으로서 국정화의 DNA를 넘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박한영 실장님 말씀 듣다가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전 세계적으로 그 히틀러가 쓴 그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예. 마이네 캄프라는 거. 그게 거의 금서가 되거나 예. 애들은 못 보는 책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자유롭게 유통되고 출판이 있어요. 됐죠. 예, 저 유통되고 사서 있습니다. 읽었어요. 예. 저도 읽어봤습니다. 있어요. 읽고 그랬거든요. 유럽 같은 건 끔찍한 일이죠. 네. 아, 유럽은 이제- 그게 금서가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 독일은 금서고요. 얼마 전에 다니면 이제 이상한, 거의 뭐 이상한 풀릴 소리 거예요. 들어요. 예. 정신병자. 그 학생들 특히 이제 그 미성년자들은 읽지 않아야 되는 책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자유롭게 풀려 있잖아요. 아니 예. 그래도 그거 읽어보면 이거 옳은 얘기라는 생각하기 어려운데 읽어보면. 근데 뭐 아니 박정희- 그걸 만약 금서로 하면 주체사상 관련 책을 금서로 하는 이 우리나라의 이 정부의 태도하고 뭐가 달라요? 그냥 열어놓고 비판적으로 읽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뭐 그렇게 가능한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그 인류의 상식을 부정하는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회 자체적으로 뭔가 이 책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고 좀 그 면밀한 생각을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예, 거죠. 그럼 되죠. 예.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게 없었거든요. 참 이상하다 생각했더만은 우리도 금서는 많죠. 양서가 금서가 되는 시대. 아니 저 전에 받은 이메일 중에 어느 고등학생이
자기가 그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고 예. 그거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온 적이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은 그렇게 봤다면 그건 좀 잘못 본 거라고 그렇죠. 이렇게 또 답을 보내줬어요. 근데 저는 겪으면서 이거를 굳이 금지할 것까지는 네. 있나? 그 이제 외국의 영화 등급 중에서 PG라는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가이드 하에서 봐라. 볼 수 있는 거. 사실 그 나의 투쟁 같은 경우는 이런 분류에 들어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소년의 경우에 사고와 사상이 완전히 형성되기는 무른 단계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 쉽게 말하면 나의 투쟁의 책 자체가 금설하기보다는 제도적 금설한 게 아니고 이 책은 뭐냐면 요즘 뭐냐 헤이트북에 증오에 관한 책이에요. 네. 다시 말해 인간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류사에 도달했던 합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책이 미성년자의 어떤 그 충동적 심리와 결합되었을 경우에 그 유해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적으로 부모가 지도가 필요합니다라는 지도는 얘기죠. 필요하죠. 네. 근데 그 저는 약간 이제 그런 거에 반대인 게 사실은 뭐 히틀러 책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무슨 칼 같은 것도 부엌칼도 애들이 부모의 지도 아래 안 하면 선배이고 뭐 하죠. 그리고 뭐 가스불도 잘못 켜면 불도 나고 하지만 우리가 그 위험성이라는 것들을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네. 학습 과정을 통해서 그걸 다룰 수 있게 해주잖아요. 이런 나의 투쟁과 같은 이런 전체주의와 이제 인간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이런 책이라 할지라도 저는 뭐 물론 그렇죠. 저도 궁극적으로 그런 책 자체가 네. 원천적 부정돼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여튼 막 책을 금지하는 거는 반대예요. 네. 우리 어릴 때 하도 못 읽게 한 책이 많았어 가지고. 그렇죠. 예. 네. 온갖 책에서 몰래 다 아니 읽어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 그 박정희 체제 때 이런 것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자유롭게 통용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 시기에 대구 사범학교 있을 때 또 그 전 단계 있을 때 이 조사한 논문에 따르면 그 당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나의 투쟁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나의 투쟁이 최고의 베스트셀러였고 필독서였어요. 국민 필독서. 그리고 이걸 보급했던 사람이 이광수입니다. 이광수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뭐냐면 이 청년들이 이런 이상한 게 된 거예요. 우리 해방 후에 보면 좀 이렇게 자주 독립 의식을 가진데도 극으로 가고 폭력적 경향을 띠는 단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요새도 많아요. 예, 그게 뭐냐면 친일로 안 가고도 예. 예를 들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분석한 논문을 보게 되면 이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한 숭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나라 돼야 되겠다 할 때 일본은 우리의 적국이지만 독일은 우리의 적국이 아니다 이 생각을 예, 갖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 지식인 철학자를 우리가 많이 띄웠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 히틀러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굉장히 놀랬던 책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책이에요. 그 제목과 저자를 안 거는 교과서에서 봤어요. 독일 청년 국민의 독일 청년에게 고함인가? 독일 국민에게 고함. 예. 휘히테. 피테. 예, 그거 이제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 있어서 외웠죠.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 너무 놀라서 그 책이 나의 투쟁보다 더 끔찍하더라고요. 저는. 독일 뭐 국민주의 시작이니까. 예, 그 책을 보면 어릴 때부터 애들을 부모로부터 분리시켜서 교육시설에 가둔 다음에 네. 예, 그 남녀 따로 딱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독일 국가 부흥에 필요로 한 사상 이걸 교육과서로 만들어서 다 주입시키자는 내용이에요. 부국강병을 위해서. 저는 야 이거 전체주의 교과서다. 그 전체주의를 하고 싶으면 독재를 하고 싶으면 교육을 장악하라. 예.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인데 이거를 양서라고 고전이라고 청소년들한테 읽으라고 권하고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 피테의 그 책이 쓰여지던 시대 배경이 나폴레옹이 독일 침공하는 그렇죠. 시대. 이때 독일군의 단결과 프로이센 국가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국가를 외치는 피테. 그래서 이거 애국주의라고 애국주의라고 우리 배웠죠. 예. 일명 그런 애국적 정서겠지만 그 내용 자체는 뭐냐면 애국자 맞아요. 네. 애국자 맞는데 네. 엄청난 전체주의를 그렇죠. 선동하는 애국자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소설도 나왔잖아요. 제복의 처녀라는 영화 소설이 있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주관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이제 주관적인 애국심이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과 결합할 때 빚어지는 게 바로 그렇죠. 반인륜 범죄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방식의 애국주의만이 유일한 애국이라고 보고 나머지 애국자는 애국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똑같은 판박의 애국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 충성의 대상이라는 국가라는 것이 자기의 어떤 그 권력과 유착되는 어떤 존재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같이 가는 그런 사회나 시민사회 또는 그것의 그 종합으로서의 국가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한 다른 형태
권력의 기반이 되는 그걸 국가라고 하면서 그게 충성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방해하는 박근혜 거죠.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 이 사고 패턴, 네. 가치 판단, 상황 인식, 인간에 대한 이해, 교육에 대한 접근법 이런 것들이 절대 낯선 것이 아니고 네. 사실은 진시황 이래 인류 역사에서 많은 권력자들에게 주기적으로 네. 부단히 나타났던 패턴. 그렇죠. 그러니까 독재자들에 있어서의 네. 그 윤회죠. 독재자 윤회 사상이 바로 사실 그 해결하여 우리 역사에서 모든 거예요. 나타났던 그 수많은 피와 눈물들의 원인이들이었죠. 그런 근데 것들이. 우리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유신 때 했던 게 새마음 운동이에요. 새마음 운동 네, 총재였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뭐 어떤 거냐면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독재자들이나 정치가들의 발상이 국민들의 마음까지 통제하겠다고 할 때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통해서 교과서가 아니라 생각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을 네. 바꾸겠다. 네. 일본 말로 분과의 소재 하겠다는 분해해가지고 청소하겠다는 거예요. 아, 분해 소재. 예. 일종의 그 세뇌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근데 저런 분들이 다 유래가 있어. 일제 시기에 농촌 진흥 운동이 있었어요. 사실 그것이 사실 새마을 운동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 전신이에요. 왜? 농촌 진흥 운동에서 하던 내용을 대비해 보니까 새마을 운동에서 하는 거 똑같아요. 그 실제로 그 농촌에서 교사를 했었고 박정희 대통령 다 봤죠. 그 농촌 지도를 했죠. 아이들을 통해서. 예, 경북 선산에서. 예. 근데 이 농촌 진흥 운동이 물질적 운동이라면 여기에 뭐냐면 마음 개발 운동이 있었어요. 일제 시기에. 그때는 어떤 특정 종교하고 결합했는데 심전 개발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의 밭. 예. 그게 원래 불교 용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농촌 진흥을 했으니까 거기 가면 사람도 바뀌어야 된다. 이게 심전 개발이에요. 근데 새마을 운동 할 때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농촌을 이제 부자로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년 자주 했던. 네. 근데 이렇게 됐지만 뭐가 부족하냐?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에 이어서 새마음 운동이 되고.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이 하드웨어 개량 운동이라면 예. 이제 새마을 운동은 소프트웨어 개량 예, 운동. 그 내면적인 예, 프로그램을 예, 개조시키겠다는 거죠. 이런 발상들이 본인은 너무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사실 우리는 자꾸 유시인의 포스트 레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아니 이제 이 사상 자체가 뿌리 깊은 인류 역사에서 뿌리가 깊은 사상이고 네. 그 아버지가 또 그 사상에 따라서 권력을 잡고 국가를 18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고 또 그 아버지가 그 하고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퍼스트 레이디를 몇 년, 5년간 했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이제 60대가 되어서 청와대에 다시 들어와서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를 운영하니까 그런 패턴의 사고방식에 입각한 정책 예,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게 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 본인 말이 자신 되나? 자연스럽다기보다 그 본인 자신은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 한다는 못한다는 거죠. 네. 프로그램은 자기가 프로그램 작동할 때 내 프로그램이 옳은 줄 몰라요. 아, 그렇죠. 예, 그냥 가는 그러니까 거죠. 버그가 낀 예. 그러니까 이 트로이의 목마가 들어와서 예. 그 문제가 생긴 이미 악성 코드가 들어와서 감염이 된 프로그램은 스스로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뭐죠? 돼? 번지게 하는 것만이 자기의 목적이죠. 역사의 무의식적 사실 도구라고 하죠. 자기의 전 생애를 거쳐서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예. 그 이제 뭐 그 혁명 비슷한 그런 그 그 민중 한정도 있었고요. 체제가 바뀌기도 했고, 근데 그걸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오히려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사고가 우리 오늘 얘기할 때 보면 이것이 낯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흔히 보던 진상의 분석 역류나 나치에 있어서 뭐냐면 그런 분석, 정확히 하면 책 화형식이죠. 유럽식으로는 예. 책 화형식이라든지 또는 일제의 뭐냐면 심정 개발 운동과 그다음에 국책 과목이 있어요. 국어 일본어죠. 예. 그다음에 국사 일본사, 소위 국책 과목이에요. 예. 그다음에 수신 이게 지금의 반공도덕이에요. 예. 이 세 가지를 의 효과가 있었어요. 일제 시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 그걸 교사를 하면서 다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육의 효과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뭐냐 박정희 때 국정화를 주동했고 그것을 뭐냐면 모범 나도 차라리 검증 말고 국정을 위해서 더 훌륭한 딸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 현재 근혜 대통령이 현재 떼어진 것인데 바로 역사라는 것은 뭐냐 이런 전체주의적 사고를 없애고 뿌리 뽑는 과정이 역사의 과정이었어요. 그렇지 자,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스스로 못 고치면 근데 참 다행이다. 이 민주주의라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임기제가 있어서 네. 임기제가 없으면 진짜 끔찍하네. 임기제라는 게 되게 근데 그 임기제 때문에 임기 끝날 때 되면은 꼭 개헌론이 나와요. 예.
하여튼 뭐 좋습니다. 아니 개헌론은 좀 별개의 문제고요. 지금 우리 헌법의 정신과 관련해서 헌법의 네. 기본 원리와 관련해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헌법과 관련한 논쟁점 중에 제일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거는 네. 지금 이미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교육부 장관도 얘기를 했고 이제 1948년 8월 15일을 네. 대한민국 국가 수립 이렇게 표현은 못 하더라도 네. 대한민국 수립 그러니까 네. 그 결국 정부 수립이 아닌 국가 수립으로 하도록 지금 이미 지침을 낸 거잖아요. 네. 공개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국정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올 거라고요. 네. 근데 이게 우리 헌법 전문과 충돌한다. 이 이제 문제가 나와 네. 있어요. 실제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 헌법 전문에서는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 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뭐 건국의 아버지라고 국부로까지 이야기되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 만들어진 재헌헌법. 예. 거기에도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연호도 그렇죠. 건국 30년. 뭐 건국 30년 뭐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헌법은 그러니까 개천절 이후로 이 한민족이 끈끈이 이어오면서 이제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 왔고 이 국가가 일제에 의해서 병탄이 되니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형태로 다시 이제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했던 공화국의 전통 그 법통을 계속 이어받겠다는 걸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전의 경우에는 뭐 왕조 체제니까 좀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3.1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지금 국채의 가장 핵심인 공화국 체계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우리 헌법에서는 1919년 그때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48년은 그러니까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결여하고 있던 실효성 있는 지배력을 가진 정부 이것을 다시 이제 만든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이제 명시적으로 지금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만들겠다는 것은 네. 그 이전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 교과서가 헌법에 위반되게 쓰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쓰게 되면 만약 그렇게 쓴다면 자, 헌법 현재 위반이죠. 말이죠. 예. 박근혜 정부가 통과시킨 교학사 교과서는 명백하게 반헌법 교과서예요. 그래요? 그걸 통과시켰고. 그렇게 써져 있나요? 교학사에? 그렇죠. 예. 아니, 교학서는 이제 정부 수립화 돼 있어요. 정부 수립하고 돼 돼 있잖아요. 있지만 왜냐 워낙 우리 역사학자나 법학자가 예, 반대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정부란 말을 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이들은 그게 법학자 많고 고시 붙은 사람 많잖아요. 새누리당에. 꼭 법을 모른다 할 수는 없어요. 왜 이들은 굳이 건국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하느냐는 그 정치적 의도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요, 이제 한 가지 좀 교정할 게 있는데요. 예. 지금 새누리당에 있는 법 전문가들은 예. 유신헌법으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되게 자연스러워. 이 조항이 없었어요. 유신은 우리가 9차에 아하, 죄송합니다. 미처 그 9차례에 자체는. 걸친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 예. 단 한 번도 헌법 전문에서 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는 표현이 없었던 헌법은 딱 유신헌법 하나예요. 네. 그렇죠. 유신헌법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헌법에는 이 전문 조항이 있었는데 예, 즉시 교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못 고치니까 교과서에서 이걸 없애고 싶은 거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 주목할 것은 이게 자꾸 법률적 논의로 가면 안 된다는 문제를 네, 저는 네.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다룰 수밖에 없어요. 헌법의 가치에 맞냐. 있지만 더 중요한 그런데도 왜 이들은 밀어붙일까 하는 그 집요함이에요. 동기. 예, 저는 이것이 더 본질이라 봅니다. 동기가 본질이다 오히려. 예. 이 건국절 법안은 2003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게 12년에 거친 그 일종의 쿠데타예요. 역사 쿠데타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이 건국절이라는 것을 왜 붙이냐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나중에 뜯어서 나오는 변명 말고 핵심 뭐냐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네. 근데 지금까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대한 대한민국은 세계사적 사건인데 이게 날짜가 같아서 45년 8월이 하고 8월 15일 광복절하고 48년 8월 15일이 구분이 안 된다. 낮아서 한 번도 생일상 못 찾아봤다라고 외형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위대한 대한민국의 탄생에 대해서 건국절로 격상시켜서 축하해 주자인데 문제는 이 건국절이라는 용어를 왜 붙여야 되느냐 했잖아요. 예. 이렇게 보면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스스로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공식. 그리고 미국 등 연합군에서 쟁취됐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해방으로만 불려야 된다. 고삐에서 풀려났다는 의미의 해방. 그래서 실제 우리 한국인들이 목적 의식적으로 우리들 스스로 힘으로 만드는 것은 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 3년 동안이 진정한 의미의 건국운동기다. 이렇게 해서 이들 시기구분 해버렸어요. 1945년 8월 15일까지는 독립운동기. 네. 1945년 8월 10일부터 1948년 8월 10일 3년간은 건국운동이 됐어요. 건국운동기. 자, 이렇게 될 때 되죠. 아까 그 헌법 문제가 나오고 임시정부 나오는 거예요. 즉,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독립한 나라라고 할 때는 친일을 했느냐 항일을 했느냐가 가치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은 독립운동과 달리 건국운동 하면 좌우투쟁과 이른바 빨갱이 탄압, 그저 반공투쟁이죠. 이 건국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 문제가 면제부화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 건국운동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때는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한 자, 정부 수립에 공로에 있는 자들이 건국 공로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실제 사례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5만 원권 있죠. 2008년도에 최고 화폐. 예. 이걸 할 때 이들은 사실 이승만 대통령 하고 싶었어요. 예. 그건 너무 보여요. 근데 뜻밖에도 뭐냐면 제1위가 김구 선생이 나온 거예요. 예, 여론조사 했죠. 그때. 예. 그때 지금 KBS 이사장 하는 이인호 씨 예. 뭐라고 했어요? 100번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의 공로가 많지만 대한민국 건국에는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해서 기각시킵니다. 그래서 뭐냐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 먼 조선시대 친사임당을 넣어버렸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친일이명 사진이 나왔잖아요. 나오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좀 있어 노무현 정부가 또 친일 반민정의 진상규명위원회 만들잖아요. 지금까지 자기 자신들이 치장해왔던 민족의 지도자가 오히려 친일 반민정 기조가 돼버렸어요. 예를 들어 김성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훈장을 지금 치탈당해야 돼요. 예. 독립유공자로 되어 있는데 이런 소리에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이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냐면 건국절을 뉴라이트가 제안하니까 야 이거 써먹을 만하구나. 그래서 건국을 이렇게 해서 45년 8월 15일 이후로 건국절을 해버리니까 뭐 이렇게 돼서 공과론이 나와요. 아, 그래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여기에 적극 동의하는 이유는 그렇죠. 역사 자- 세탁이에요. 예, 자기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뭐 애국 활동을 했냐 친일 활동을 했냐 이 논란 자체가 박 만약 대통령도 다 포함되겠죠. 만약 건국절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때 나라 없던 시절이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서 지금 2003년에 나온 법안이 뭐냐면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에 대한 특별예우법이에요. 건국 공로자. 근데 이 건국 공로자에 대한 특별예우법을 만드는데 지금 네 번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이제 법학계나 역사학계에서 이제 친일 문제는 떠나서라도 앞뒤가 안 받고 임시정부를 부정한 것은 뭐냐 대한민국에 애비 없는 자식이 된 거예요. 환부역조죠. 예. 반부역조. 예,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들이 뭐냐 교과서에다가 건국이라는 말을 집어 넣어가지고 아, 애달프다. 예, 그렇게 해서 교과서로 정당화를 해서 시험 문제 내고 그다음에 건국제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죠? 그다음에 나올 법이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에 대한 특별예우법이 발효가 된다. 독립유공자가 아니고 이제 건국유공자를. 그러니까 친일 바로 이게 교학자 교과서에 최남선은 공과가가 있는데 예. 신문화의 공로가 있는 것은 어떤 상을 주면 좋을까요? 근데 나중에 친일에서 어떤 벌을 주면 좋을까요? 하는 공과론을 교과서에 실었어요. 교학서에. 자, 이런 식에서 건국절은 사실은 친일파들의 역사 범죄 재구성을 위한 도구예요. 아,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네. 그래요. 그렇지 않고는 2003년부터 네 번이나 올리지 못했지만 올리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안 되니까 대한민국 수립이라고까지 이렇게 가면서 건국이라는 내용을 집어넣는 이유는 그때 건국에 대해서 크게 특별하게 목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도 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뭐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표시하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북한을 더 높였다는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 맥락을 잘못 이해했다. 왜냐하면 우리 한반도에 국가의 맥이 끊어졌던 거는 9년밖에 안 돼요. 제 생각에는. 1910년에 조선 병탄. 그때까지는 3.1운동 대한민국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조선이라는 왕조국가가 있었고 그 왕조국가가 일본 제국에 의해서 병탄당해서 우리 국가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9년 동안 국가 없이 있다가 1919년에 이제 민중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민족 지도자들하고 같이 독립 선포를 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그때 이제 내세운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그 3.1 기미 독립선언 보면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선언하죠. 그러니까. 아, 조선인의 자유인임을 자주인민임을 선포하느라 그게 국한문 혼용어로 쓰여 있지만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여서 우리가 곧 이제 중학교 때 배울 때 그러니까 1919년에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의 복원이 아니고 대한민국으로
전혀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진 그렇죠. 근대적인 국가로 가겠다는 의지를 3.1운동으로 선포를 했고 그걸 이어받아서 독립지사들이 여기저기 임시정부를 세웠는데 그중에 상하이에 세운 임시정부가 규모도 제일 크고 또 지도자들도 훌륭하고 이래서 네. 우리 민족사 속에서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을 수립했는데 일제가 점령하고 있으니 거기다 정부를 못 세우니 중국에 가서 일단 임시정부를 세워놓고 예. 그다음에 이제 돌아오면 되는 거죠. 29년 동안 27년 동안 이제 열심히 싸우다가 국가는 있는 거예요. 예. 다만 정부는 없어요. 그렇죠. 임시정부만 예. 있지. 그 임시정부가 중심이 돼서 독립투쟁을 할 때 독립투쟁에 참여한 사람이 있고 일본 편에 붙어갖고 독립운동을 탄압한 예. 놈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30년 세월을 싸우다가 드디어 이제 뭐 연합군 승리로 해방이 됐고 그리고 3년 동안 노력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38선 이남에서 자유선거를 해서 네. 물론 완전 자유로운 선거는 아니었지만 여하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에 진짜 정통성 있는 유행과 상관없이 예. 정통성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고 왜냐하면 3.1운동 때는 전체 한반도 조선민중이 다 한 거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이어받았으니까 유엔과는 무관하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반도에 제일 정통성 있는 네. 국가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주인이다. 주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왔어요. 네. 그리고 북한은 왜 국가 수립을 했냐면 원래 하나의 국가인데 지들이 따로 떼서 국가를 수립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국가라고 선포해버린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먼저 국가를 수립했고 그럼 우리는 나중에 정부를 수립했고 자들은 우리가 정부를 수립할 때 지네들이 떨어져 나가서 국가를 만든 거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무주물은 선점자가 주인이잖아요.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선점했으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 적통이 있는 거고 네. 자들은 자기들 이상한 이념 가지고 따로 국가를 분열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한테 정통성의 우위가 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해 왔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게 아닌가. 완전히 이게 잘못해버렸죠. 진짜 박근혜 심각하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예. 국헌을 준수하는 대통령이 지금 국가 수립과 정부 수립의 차이를 구분 못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는 정부를 수립했고 북한은 국가를 수립했다고 표현한 게 그게 우리를 불만이라고 하면- 높인 거라고 네. 저는 해석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거꾸로 해석한 거잖아요. 그 아니, 거꾸로 해석했는데 이게- 또 그것도 밑에 참모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으니 다 한통속이에요. 네, 뉴라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뭘 이해를 못하고 아니 그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게 맞거든요. 그게 맞죠. 예. 사실 맞죠.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말 하면 이제 욕 신나게 듣겠지만은 정말 건국제를 저도 지지하고 싶어요. 네. 어떤 그게 있냐면요. 48년이 건국제라고 한다면은 국가보안법은 이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수립 왜냐하면- 이전에 나온 거니까. 아니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아. 그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네, 규정하는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국토를 참전하고 그 정부를 잠칭한다고 그랬어요. 국토를 참전한 적이 없어요. 네, 참전한 적이 없어요. 자들이 세울 때는 여기 네. 우리 그렇죠. 국가가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한만 대한민국으로 48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 그거는 주장을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아니요. 그 국가보안법 위반을 그 뉴라이트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국가보안법 위반은 누라이트가 많이 합니다. 제가 아, 봐도. 그래요? 예. 거기다가 또 하나 그 이제 세트민이라고 대한민국의 불리는 국채를 부정하고 저 이제 그 뭡니까 탈북자들 예. 이분들도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게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넘어오면 바로 국민. 그게 넘으니까 바로 받아들여야 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48년이 건국절이 되면은 북한은 외국이에요. 외국이지. 그러면 외국인이거든요. 북한 주민들은. 두 개를 다 국가 수립을 하면 외국이 예, 되는 예.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오려면은 여권 발급받아가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자 없이 들어온 어떻게 보면 이뭐 불법 불법 체류자. 체류자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 말하다 보니 생각나는데 이 건국절은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난감한 일인데 그걸 잘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어려운 헌법적 문제도 있지만 자, 예를 들면 김구 선생조차도 독립운동을 했지만 건국에 공로가 없다고까지 얘기해서 5만 원권 합해도 못 들어가는 치욕을 겪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김구 선생이 반국가 사범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되고 48년 8월 15일까지? 그때는 광복군이었어요. 네. 8월 15일에는. 아니 45년 8월 아, 8월 15일 그때는 예, 일본군이었어요. 1945년 8월 부터 17일부터까지는 광복군이었어요. 적국 장교였어요. 정확. 맞아, 맞아. 적국 네. 이게 적국 장교예요. 레지스탕스 보면 독일군 장교예요. 그다음 그다음에 45년 9월부터 광복군에 이제 있었던 것은 사실 뭐 독립운동 하러 간 게 아니고 네, 돌아갈 차비가 없고 아니 자기 부대가 없어져가지고 부대가 해산돼가지고 네. 그때 광복군에서 이제 군 경력 있는 장교 출신들을 찾고 있어가지고 그가 그렇죠. 삼지대에 가서 광복군 장교가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그것까지도 봐줍시다. 네. 막 그럼 비밀 광복군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의 비밀 네. 광고꾼이니까. 그런데 여순 사건 때까지 남로당이었잖아요. 예, 예. 그건 뭐 예. 예. 그러면 뭐죠? 그러니까 건국운동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 했어요? 남로당이 했죠. 반국가 사범이에요. 반- 북한 사범이죠. 건국운동 한 거지. 예, 북한. 예.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건국절 자체는 얼핏 보면 친일파들 전체를 보면 면죄부를 주지만 박근혜 대통령보다 자기 아버지였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럼 건국운동에 대해서 최후까지 반항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예. 무장봉기를 준비하는 군 남로당의 군 조직책으로서. 아니 정부가 수립되고 난 후에까지 그렇죠. 남로당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 여순 사건 때까지니까.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 좀 자신하셔야 될 거예요. 심각해지는데. 예. 한마디로 불효막심하네요. 그렇죠. 이 아니 건국절은- 내시들이 어떻게 보좌를 하는 거야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역사 공부를 다시 좀 해보셔야 됩니다. 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이런 식인가? 그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예. 예, 이거는 그래서 불효막심한 거지. 건국의 최후까지 무장으로서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우리 헌법 전문에 나오는 상해 임시정부 법통 개성이라는 이 헌법 전문의 명시적 표현과 충돌하는 때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는 네. 예, 그 친일파들의 역사 세탁. 친일파 조상들의 예. 지금 한국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 중에 친일 반역 활동을 한 사람들의 경력을 그렇죠. 면죄부를 주는. 예, 일제 때 친일한 것보다는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는 친일을 얘기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3년 동안 건국운동 시기에 뭐 했는가 한번 국가가 보라는 없던 거예요. 시절에 한 거니까 네. 뭐 그거는 뭐 큰 흠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 그리고 있는 게다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3년 동안 적극적인 반공투쟁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했지 않느냐. 그리고 그 공로야말로 건국의 아버지로 불러달라는 거예요. 국부와 함께 했던 이승만과 함께한 그러니까 네. 이승만을 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단 네. 북한은 국가로 표현해주고 국가 수립으로 우리는 정부 수립으로 표현해서 우리 자신을 폄훼했다. 이 논리는 그 반대로 봐야 되죠.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듣고 그 말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 수립으로 한 거지. 그렇죠. 예. 우리를 비하하려고 정부 수립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한시중 교수님이라고 이제 임시정부 네. 전문가예요. 이분이 또 글도 썼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뭐냐 임시정부로부터 그 맥들이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정부 수립을 하고 함으로써 아까 3.1 운동의 정통성을 우리가 가져가는 예, 거예요. 예. 그리고 놀라운 건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굉장히 진보적인 정부예요. 왜냐하면 그 민주공 그 순종이 살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황제 너 따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하고 우리는 그 당시는 가장 급진적인 게 민주공화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그 만국의 황제의 순종도 제껴버리고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민주공화국이 가능했던 이유는 3.1운동 때 민중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왕조복원 운동을 한 게 아니고 예. 그냥 근대국가 설립운동을 해버린 거잖아요. 예, 바로. 그래서 그래서 그 세계사적으로도 과정 참 자체가- 드문 예거든요. 이거 이게. 되게 그렇죠. 진도가 빠르다니까 예, 우리나라 예. 사람들은. 이게 억압받는 자의 감수성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부에서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민주주의 가치가 왜 독립운동은 좀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한국의 독립운동은 민주공화국 수립운동이라는 세계사의 민주주의 운동과 같이 가는 보편사에 있다는 그렇죠. 것이고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만약에 유생들만 의병했으면 공화정이 아니라 왕조복원 운동. 왕조로 갔겠지만 예. 3.1운동에 남녀노소 다 참가했죠. 그 피해 대가로 민주공화국을 쟁취한 거예요. 예. 그런 그 자랑스러운 역사와 영국보다 더 빨리 부인의 참정권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끊어내면서까지 환부욕조하냐 이거예요. 아니 이게 자학사관 아니에요? 자학사관에다가 이런 게 자학사관이에요. 예, 네, 자살사관이에요. 축소사관 뭐 내가 볼 땐 그런 자학을 넘어서 네. 자살사관이에요. 자살사관. 뭐 TV 광고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유관순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광고 내잖아요. 그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건데 왜 몰라? 자기들만 자기들 몰라. 유관순은 몰라요. 자기들이 몰라서. 아마 유관수 신문제면 틀 사람 많습니다. 뉴라이트나.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제가 이 논란을 한마디 아니 해드릴게요. 정말 하고 예. 지금 하십시오. 예. 48년을 건국절로 하면은요. 우리 헌법 전문이 이렇게 시작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라고 시작하거든요. 48년이 건국절이 되면 아마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예요. 겨우 70년의 역사밖에 없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유구한 반만년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 엄밀히 건국절이라면 개천절이 맞는 게 본래적 의미라면 네. 그렇죠. 개천절이 네. 개천절이 건국절이죠. 그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 수립일이 아니고 미국 독립선언서 독립- 독립선언서 발표한 날이 발표한 7월 날이에요. 4일이죠. 예. 그런 정신적 가치예요. 그리고 48년을 기념하고 싶으면 제헌절을 기념하면 되죠.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하면 그 재헌절, 좋아하는 미국 따라 네. 하려면 재헌절로 가야죠. 예. 근데 재헌절은 싫은 거야. 제가 이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옛날 읽은 책에 한 구절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연변에서 독립투쟁했던
그 이제 물론 공산당 조직에 있으면서 했던 김학철 선생이 네. 쓴 책을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중국 공산당에 편입되어 있던 조선인 그 부대가 국내 진공 작전을 하면서 이제 유인물을 뿌려요. 유인물을. 국내 진공을 하면 네. 유인물을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 알리려면. 네. 근데 거기에 태극기를 쓸 거냐 말 거냐 문양에 왜냐하면 그 주체가 이렇게 들어가면 뭐 그림도 들어가고 이래야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논쟁이 붙었대요. 그래서 태극기를 쓰냐 마냐를 가지고 막 싸우는데 거기는 민족주의자들하고 사회주의. 공산당들이 섞여 있었으니까 그 결론이 안 나서 막 하고 있으니까 이제 펑더화이 네. 팽덕회 펑더화이가 와서 이렇게 보다가 니네가 왜 싸우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예. 그 이만희만해서 이게 결론이 안 난다 그랬더니 내가 몇 개 물어보자. 조선 인민들이 태극기를 아니? 다 알지. 이거 들고 우리 만세 불렀는데 1919년에 했더니 그 사람들이 지금도 좋아해. 그럼 우리 해방되면 다 들고 나오지. 예. 그럼 그 쓰는 게 답이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일이 있었어요. 인민들이 원하는 알고 있고 네. 인민들이 좋아하는 거면 쓰는 게 답이요. 이래서 그 논쟁이 거기서 끝이 나서 이제 태극기를 그려 넣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상징적인 건데 이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뭐 자유주의냐 이런 논쟁 이전에 그런 뭐 애국가를 무슨 작곡한 분이 친일 행위를 했냐 안 했냐 뭐 태극 문양 그게 뭐 정말 이상한 뭐 그런 거에서 왔냐 안 왔냐를 떠나서 그 경위를 불문하고 우리 대한민국 수립을 한 김인현 독립투쟁 때 그걸 흔드는 거 아니에요. 네. 모든 게 거기서 정통성이 부여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야, 이 논쟁이 그거 비슷한 거 아닌가? 결국은 태극기라는 이 문양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예, 예. 그것이 북한 국기하고 우리 태극기를 비교를 하면 어느 게 더 이쁘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우리 태극기는 김인현 3.1 독립 때 우리가 다 흔들었던 거고 저 북한 국기는 지금 분단 이후에 이북에서만 쓰는 거니까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 역사성에 비추면 태극기가 우월하지. 이제 이런 좀 우파적인 생각? 에? 이런 게 들어서 왜 이북 국기하고 우리 태극기를 동률로 놓으려고 그러냐 우리 대통령이 자꾸 양쪽 다 국가 수립이라고 쓰면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 이거를 우리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잖아. 전화도 안 되고. 뭐 만나도 뭐 불통이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제가 옛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성근이라고 있죠. 정신문화연구원 만드는 분, 그다음에 대표적인 의용 관변학자긴 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국무회의에서 이성근 씨로부터 장관들하고 함께 국사 강좌를 들었어요. 아, 그래서 나중에 그 책도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 멘토로서 자리 잡고서 그래서 정신문화연구원까지 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죽어버리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했는데 역사의 중요성을 권력자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권력자의 입장 플러스 아빠의 입장이 추가가 된 거예요. 딸의 입장.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분에서 아버지의 명예 회복도 그걸 우리 효녀 사관이라고 이름 붙이죠. 효녀 사관. 근데 보니까 효녀가 아니라 불효녀거든요.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불효가 지금. 되지만 네. 주관적으로는 효녀지.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의 일기장에 쓸 것을 교과서로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참 민망한 거예요. 일기장에 쓰세요. 효녀 일기가 있어도 효녀 그렇지. 국사책은 없어요. 그렇죠. 효녀 일기는 있죠. 예, 그러니까 효녀 일기 쓰시고 효녀 국사책은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진정한 효도는 뭐냐? 우리가 흔히 그 독립운동가 기념 사업회 할 때 후손들이 개입 안 합니다. 노골적 안 나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숭조 기념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네.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그 후손이 기념하면 그것은 사적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념 사업을 할 때는 후손들은 뒤로 빠지고 예. 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저희 거예요. 13대조가 서해 유성룡 대감인데 네네. 그 행사 메탄신 뭐 400주년인가 그 행사를 안동시에서 주최했어요. 저희 문중에서 한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저희는 손님으로 가는 거예요. 안동시에서 행사 주최하고 그렇죠. 우리는 손님으로 가서 이제 불러내서 한마디 하라 그러면 나가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문종에서 하면 우리끼리 행사지. 그러니까 그것은 안동시가 가는 안동시에서 봤을 때 서해 유성령에 대한 공적 가치나 문화적 그렇죠. 내용을 인정했다는 게 그게 되잖아요. 훨씬 기분 좋은 거지 우리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평가받고 싶으면 그건 역사학자들이 전문적으로 합니다. 물론 또 역사학자들이 또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긍정과 부정 같이 쓰고 있잖아요. 예. 그 이런 부분들에서 뭐냐면 그걸 맡겨내는 게 역사적 평가인데 그걸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이 일기장을 국사책으로 만들어내라는 이런 것들은 조선 왕조에서도 없었어요. 야, 생각보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역사적인 맥락을
이야기하게 돼서 시간이 꽤 많이 갔는데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우리 오늘은 헌법과 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헌법에 비춰서 보는 시간이었는데 지금 고정 게스트로 나오신 민족문제연구소 우리 박한영 교육홍보실장님하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네. 이제 헌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역사 논쟁 또는 국정교과서를 이해할 때 이 점은 꼭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그 밀턴이 아레오파지티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한 피조물 하나를 없앤 것이지만은 좋은 책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 형상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이성을 없애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렇죠. 표현한 거네요.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의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성이라고 불리는 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되는 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 국정교과서 체제는 여지없이 그냥 본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게 돼버립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 이 생각만 해. 이게 정답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인류가 여태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만들어 놓은 이 인류의 그 보편적인 상식 자체를 저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그런 그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할 때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그런 그 선서까지 한 사람입니다.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무엇이 이 나라를 위해서 또는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저 한상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제 저기 박한영 실장님도 뭐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예, 뭐 저는 그 역사학을 하니까 다음 주에 떠나오시니까 뭐 기회는 많습니다만. 예, 그래서 사화만 하나만 얘기해 옛날 예. 이야기. 예, 지금 뭐냐면 역사학계를 사실 부정했습니다. 뭐냐면 교육부 장관이 한국의 역사학자들 특히 한국사학자들은 대학 때 데모를 많이 해서 실력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역사학계 90%가 좌편향됐다고 얘기하고 이건 뭐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기존교과서 99.9%가 잘못됐다고. 네, 그래서 뭐냐면 이제 국방부 사람 불러서 교과서 쓰겠다고 얘기하고 뭐 교련책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 춘추 시대 때 제나라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꽤 큰 나라죠. 예, 그 당시에. 큰 나라죠. 예. 예. 춘추 오패 중에 하나였으니까. 근데 이때 최서라는 권력자가 있었어요. 최서라는 사람이 자기의 정적인 장공을 죽여요. 자신의 제후를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태사 사관이 있습니다. 태서가 뭐냐면 장공을 무고하게 죽였다. 네. 그러니까 이 최서가 최서가 열받은 거예요. 자기 걸 남기니까.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사관을. 예, 사관을 죽였어요. 사관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관의 동생이 또 최서가 장공을 죽이다라고 또 썼어요. 근데 또 최서가 열받아서 또 죽였어요. 그랬더니 또 사관의 동생의 동생이 또 썼어요. 또 최서가 장공을 죽이다 쓰니까 그만 최서가 질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내버려둬서 기록에 남았는데 문제 이때 남사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역사가인데 남쪽에 관계된 역사를 썼나 봐요. 남사시가 최서가 장공을 죽였다는 것을 기록한 사관들이 죽어 나간다는 걸 보고 자기가 스스로 올라갑니다. 고향을 떠나서 올라가다가 마침내 세 번째 동생이 있었을 때는 최서가 안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럼 내가 안 올라가도 되겠군 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들판에 남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지만 봄바람이 불으면 다시 새싹이 다 돋아난다. 지금 7째 실종 검정 교과서가 지금은 불에 태워져 분수를 당하지만 봄바람이 불면 다시 다 일어납니다. 예. 예. 좀 희망적인 분위기가 그때 그 도네요. 이야기도 했었죠. 예. 사관을 죽였다는 사실까지도 적었어야 됐다는. 그렇죠. 예. 그까지 다 남아버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예. 자, 오늘 헌법과 국정교과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교양 향상의 그런 작은 기회가 됐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이미 이 문제에 관해서는 찬반 어느 쪽으로든 의사를 굳힌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론조사표를 보면 한 10% 정도 내외만 잘 모르겠다 그러고 90%는 이미 태도를 결정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근거로든 태도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입장 이런 것들이 어떤 근거가 있고 또 내가 찬성하지 않는 다른 입장에는 또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좀 더 살피면서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각자 개별적으로 지적인 정서적인 향상도 이룰 수 있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도 인식과 여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오늘 헌법학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 주는 교육 현장에서 보는 국정교과서를 주제로 할 텐데요. 현직 역사 선생님을 모실 겁니다. 근데 누군지는 아직 말씀 안 드릴게요. 혹시 또 국정원에서 전화할까봐.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녹음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4일 날 저녁에 이 역사 스페셜의 마지막 회를 공개 방송으로 합니다. 장소는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 1,500명 들어가는 공간이라 그러던데요. 좀 걱정이 많습니다. 특집 공개 방송인데요. 여기 방청 신청하실 분들은 bit.ly/노유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팟빵이나 네이버 노유진 카페도 있고요. 정의당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있고요. 저희 노유진 정치 카페. 이런 데들 검색하셔서 방청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시려면 청취자 설문이 있는데요. 여기 설문 참여를 해 주셔야 저희가 참가 자격을 드립니다. 그 공개방송 신청 게시판에 이름, 메일 주소, 연락처 이렇게 남겨주시면 입장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공연 방청 못 하시는 분들도 청취자 설문에는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이 방송을 더 청취자 입장에 맞는 방송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개 방송은 무료고요. 이 선착순입니다. 뭐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없어서 선착순만큼 공정한 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선착순으로 이렇게 그 방청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 그 노유진의 정치 카페 역사교과서 국정화 스페셜 2회 방송은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